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하반기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예전이랑 좀 다르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맡은 그 역할, 즉 조태호라는 재벌 3세 인물이 야, 언제 뭐 우리가 좋다고 얘기한 적 있냐? 다 늘 항상 안 좋았다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 녹음을 다 마친 다음에요, 우리 강아지랑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주변에 좀 이렇게 갈만한 뭐 맥주집이 없나라고 해서 이렇게 맥주집을 이렇게 서치하러 다니느라고 골목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니면서, 예, 그 안에도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의 느낌은 뭐였냐면,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오래 장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갑자기 업종이 바뀌어요. 얼마 전에 거기 어떤 가게가 열렸었는데요, 갑자기 오랜만에 갔더니 그 가게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가게가 열렸어요. 아, 경제가 안 좋은가 봐요 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해드렸던 적이, 예,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제가 이렇게 맥주집 같은 거, 호프집을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저녁이 되면 뭐 최소한 평일에도 좀 있었고, 뭐 금요일 저녁에는 좀 바글바글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와, 맥주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맥주집에 가면 되게 VIP 대접을 받아요. 아, 그게 아마 소주 가격, 맥주 가격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인건비가 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혹은 혼밥, 혼술, 예, 그런 문화가 또 이렇게 확산돼서 그런 호프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한잔 하자라는 문화가 좀 이렇게 퇴색된 게 아니냐,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한 6개월 전쯤부터 제가 슬슬 느꼈던 건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그 상가 자리가 이렇게 상가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김밥을 팔았는데, 갑자기 그 김밥집이 없어지고 거기에 휴대폰 매장이 생겨요. 그래서 와, 저기 업종이 바뀌었네, 저기 휴대폰 매장이 또 생겼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몇 개월 뒤에 가면 거기가 또 되게 생뚱맞은 무슨 다른 가게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진짜 손들고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마치 클럽 물갈이 하듯이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업종 변경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눈에 팍팍 띄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임대문의. 예.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어떤 상가에. 저는 이제 매일매일 산책을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저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 시간이 지나도 누가 거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6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상가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방면, 즉 반대쪽에 있는 상가도 어느 순간에 가게가 벼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아요. 권리금 없음이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임대문이 텅텅 비는 상가들이 많아지고,
그곳을 뭐, 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 왜 잠깐, 한 뭐 1, 2주, 뭐 길게는 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잠깐 필요로 단기적으로 임대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잠깐 계시다가 나가시거나, 그리고는 계속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게, 예전에는 하물며 어떤 상가가 비면, 아휴, 그래, 내가 창업해서 혹은 저제대로 가서 좀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상가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영업이라는 것이 6개월 정도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버텨야 되니까 6개월을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손 털고 나가자. 그리고 손 털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이, 그래, 해보자. 뭐 이게 뭔가 그래도 순환이 됐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경제가 예전과는,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전과는 좀 다른, 네, 그런 불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왜 조태호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조태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경제가 좋든 경제가 안 좋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피라미드 제일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시민들이 그냥 별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네. 아이고,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뭐 그래도 뭐 먹고는 사나 보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약간 좀 쇼킹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유가가 막 한참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강남 부자들은 유가가 아예 지금보다 더 올라가길 바란다. 왜? 유가 올라가면 얼마나 부담되는데. 아니지. 유가가 싸지니까, 유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기름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차를 끌고 와가지고 강남이 이렇게 꽉꽉 막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유가가 아예 비싸면 기름값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차를 안 갖고 다닐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기름값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 가지고 나와서 차 없는 도실에 속도 내면서 일 볼 거 다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듣고는 제가 굉장히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겁나게 비싸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 모두 다 불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전히 편하고 어쩌면 더 편할 수 있겠구나. 불황이었을 때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 그 식당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시키고 막 그러면 그 손님은 그 식당에서 VIP 고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실감을 하지 못하던지 혹은 더 편하게 지내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걸 이제 누가 느끼냐면 일명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들이 느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중산층은 뭐 빚 없이 뭐 현금 자산 10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매달 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고, 은행 같은 데 가서 신용대출 뭐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뭐 대출 받아서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차 끌고 다니고, 물론 빚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300씩 정도 쓰고 다닐 수 있는, 300 정도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진짜 그냥 지금 시대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보면
몇 년 전에 그런 분들은 아이고 경기가 안 좋네 라고 하지만 웬만큼은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혼술이 어쩌고 혼밥이 어쩌고 소주값이 올라고 맥주값이 오르고 그래도 그래도 인간 사는데 사람 사는 맛이지. 야, 한잔하자. 내가 쏠게.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로 이렇게 예, 술값도 내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좀 아이고 경기가 안 좋네. 아유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러 갔더니 왜 이렇게 저기 손님이 없대?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아이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요. 아 그렇구나. 그 정도의 경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겠죠. 그런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그 타격이 엄청 크게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짚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어떤 상가가 비면 대출 받아서 그 상가에 입주해서 으쌰으쌰 열심히 장사하자. 돈 좀 벌자. 화이팅!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그것 자체를 하기 어려워하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미쓰리 거기다가 가게 열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네 하고 있어가지고 손님 없을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가게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안 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전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게를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인데 돈을 벌지 않고 그러면 아이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가게 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집에서 숟가락 빨고 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지금 경제의 강도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앞서서 골든타임을 다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칠레라는 나라는 50원 때문에 그놈의 버스 요금 50원 때문에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과연 얼만큼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처럼 이 상태에서 그냥 뭔가를 이겨내고 가지 않고 그냥 한번 이렇게 교통정리 혹은 물갈이. 예, 저는 그 물갈이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 읽은 그 사설 중에 하나야 이런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앞서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실감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해드렸습니까? 한 석 달 전? 넉 달 전? 지금이 10월이니까 6월 달에 금리 어쩌고 했으니까 아마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6월 달 정도부터 아마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달, 6월 달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막 나오면서 제가 자랑질을 좀 했죠. 여러분, 제가 2019년도 금리 인하한다고 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라 아마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증시든 경기든 부양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실감하게 되실 거다. 즉, 지금 금리 인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 내용을 보는데요. 사설 내용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 안 먹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미쓰리가 마치 예언처럼 여러분들한테 몇 달 전부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기 좀 앞서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툭툭 전해드리죠. 미국이 2019년도 금리 인하할 거고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지리멸렬될 거고요. 중국이 시간을 벌 거고요. 시간은 중국 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앞서서 해드리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툭툭 던져드리는 이야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잠시 전에 얘기했던 물갈이는 조만간 반드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월달 증시를 멀미하기 필요한 시장이라고 전해드리는 이유도 어찌 보면 그 모든 상황 전개 속에 지금 도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이제 뭐 2088포인트로 전일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파세요. 현금 보유하세요. 안 좋을 겁니다. 좀 정리하세요가 한 2200포인트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죠? 저는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전조현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시야를 멀리 했다면 여기저기서 지금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 좋아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생각하고 한순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경험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그냥 올라가면 땡큐고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난 듣지 않겠다.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모든 기사를 다 후벼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저의 의지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뒤통수를 겁나게 많이 맞아봤으니까. 자, 잠시 전에 끝난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15% 하락해서 26,78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이 0.72% 하락해서 8,104포인트. 그리고 S&P 500이 0.36% 하락해서 2,9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 출발했고요.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장 종료 한 30분 정도 전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장마감 직전에 다우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국제 유가가 이렇게 소폭으로 하락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출발했던 어닝 시즌 기류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은 전분기 대비 S&P 기업들의 순이익이 4%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높이를 매우 크게 낮춰놨는데 의외로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더라 라고 자랑을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지 3분기 실적 안 좋다며 안 좋은 거 맞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듯 맥도날드와 트래블러스의 실적이 부진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미국 기업들 실적 보니까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맞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겠죠.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85센트, 1.6% 상승해서 54.1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펙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수요 증가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응해서 추가 감산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펙에서 다음 회의를 12월 5일부터 12월 6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그때 감산량을 늘릴지 아니면 유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경제는, 어차피 금융상품은, 어차피 투자상품은,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요, 결국 인간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5일부터 6일 날 오펙의 회의가 열려서 뭔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국제 유가 시장에서 유가가 경제 둔화로 하락하려고 막 할 때 그 하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 뭐였냐면, 앞서서 한번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 이익률을 250% 가까이 크게 지켰다. 그런데 하루에 120만 배럴씩만 감산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2배 이상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거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네? 라는 회의감도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이 금강산 개발 그거 한마디로 다 철거해버리자. 그러니까 금강산 시설 다 철거해버리자. 이게 무슨 북한의 금강산이냐. 이거는 남한이 있으니 와서 그냥 지은 거고 이런 거니까 진짜 우리 게 아니다. 그 시설 다 철거하자. 뭐 그런 얘기, 예, 뭐 나온다고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녘동포가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시끌시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무역 대표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자국 기업의 예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자, 그리고 이 부가 관세를, 그러니까 10% 관세 인하를 15%로 올리느니 마느니 지금 그거를 가지고 스몰 딜에서 이제 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저기 우리는 그 관세에서 좀 예외시켜 주세요. 그런 신청을 10월 31일부터 내년 31일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저기 우리는 그 관세에서 좀 제외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보고 중국산 이외의 대체품이 없는 건지 혹은 중국 국가주도 산업발전 계획에 중요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 또는 다른 미국 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이런 기준을 따져서 면제를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리멸렬로 갑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소비재가 60%가 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약간 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이게 또 연말에 맞춰서 소비 시즌인데 혹시 그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에이 젠장 맞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무역 분쟁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돈을 더 내고 막 이렇게 자기 쌍욕을 먹을까봐 그거를 좀 유예시키는 작업을 뭐 1단계니 2단계니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그것도
1월까지, 그죠? 미국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좀 연기해 주십시오라는 거를 접수받아서 그 세 가지 항목에 위반되지 않으면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소급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 그동안 우리가 뭐 25% 관세 부과하고 30%를 올리고 또 10% 관세하고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이제 이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압박하고 한쪽으로는 또 협상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전으로 끌려고, 장기전으로 그냥 끌기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자기가 대선 치르는데 위험을 받을까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계속 분할로 쪼개버리면 1단계 합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기대감에 상승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1단계 이게 뭐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우리 2단계 할 텐데, 우리 2단계는 1단계보다 더 쉽게 할 텐데,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증시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전략을,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 전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어설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하게 쭉 끌고 가기 위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령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영국 문제,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상황들이요, 현안들이 매우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상당히 위험성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10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9월달에 마이너스 9였는데 10월달에 8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뭐 이 지표는, 이 지표는 워낙 제가 들락날락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9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2% 감소해서 538만 채가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545만 채를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지금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 7월달, 8월달은 증가했어요. 그러다 다시 감소합니다. 저는 사실 이 기존주택 판매 감소가 살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당장은 현금이 부족해도 앞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지갑을 열어서 신용카드를 긁어낸다. 자, 그러나 소매 판매는 그렇게 증가되는데, 금리를 이렇게 인하해도 경제가 안 좋아지네. 다시 지갑을 좀 닫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금리 인하는 어쨌든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말고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금리 인하니까 이번 기회에 집 살까?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존 주택 판매의 어떤 지표를 끌어올렸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굳이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존 주택 판매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1년 전에 미쓰리가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혹은 빨리 할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예상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2019년 한 10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10월은 좀 아니고 한 9월 달 정도에? 근데 이미 지금 7월 달, 9월 달,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매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봐야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1월 30일로 연기됐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리멸렬로 갈 거기 때문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뭐뭐 때문에 하락했다, 뭐뭐 때문에 올라갔다, 즉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을 만들어줄 기사 내용은 바뀔 것이다. 주식시장은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뭔가 하나를 오래 끌고 가는 거를 지겨워합니다. 좀 다른 이슈 없나? 라고 다른 이슈를 찾게 되는데 그 이슈가 지금 뭡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된 거죠. 자, 2부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르헨티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